오늘은 이제 그 순서는 대략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국어,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가 중3 국어, 예비고일 국어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넉넉 잡아서 한 40분 정도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김정년 선생님이 변화되는 어떤 입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최근 여름방학부터 올 한 11월까지 제일 큰 고민이 중3 학부모님들이 대체 고등학교를 어디를 이제 가야 되는가, 진학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몇 해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원리가 있대요. 남학생 경우는 어떻고, 여학생 경우는 어떻고, 뭐 성적에 따라서 어떤 또 학생의 개인의 성격하고도 관계되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년 선생님이 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제 이름은 한결국악원 원장 한결 선생입니다. 미리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 기계 같은데 되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요. 칠판에서 뭐 쓰면서 하다가 이게 칠판에 쓰지도 못하지. 그리고 뭐 여기 뭐 붙어 있지, 뭐 이게 뭐 하면 어떡하나 등등 해서 혹시 좀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 있더라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애들이 열심히 하면 뭐라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목차를 보면, 제 강의의 목차를 보면은 중3 여름방학, 지금 여기 한두 분은, 뭐 두세 분은 이제 중1, 중2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중3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중3 여름방학, 고등국어를 대비하려면 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그 입시의 중심 과목이 수학하고 국어죠. 제 생각에 수학이 한 50%, 국어가 한 30%,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자녀분들은 사탐, 과탐 시험 다 봐야 됩니다. 내신이고 수능이고. 그리고 영어를 합쳐가지고 한 20% 정도가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이게 뭐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국어는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어머님들 옛날 하나도 참 안 오랐던 것 같아. 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려운 고1 국어, 대체 이게 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한결 국어에서 이제부터는 중3 같은 경우는 예비 고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도 어머님도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하고 마음을 먹어주시고, 그래서 한결 국어의 예비 고1 로드맵은 7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약 거의 8개월쯤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 8개월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저기 진단고사입니다. 예비고일 국어 무료 진단고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목차 넘어갈게요. 자, 중3 여름방학, 고등국어를 대비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핵심부터 먼저 적어놨습니다. 첫째, 진단고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이미 거기는 안 돼 있구나.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진단고사에다가 뭐 빨간색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동그라미 하나 쳐둡시다. 진단고사를 통해서 이 자녀의 국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합니다.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둘째, 문법을 확실하게 다지자. 문법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쳐둡시다. 그리고 문법은 어머님들도 옛날에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문법이 약하면 있죠. 국어가 자신감이 생겨요.
문법이 있죠. 사실 수능에서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수능 45문제 중에 5문제밖에 안 돼요. 9분의 1입니다. 그런데 문법이 제가 생각할 때 국어 전체에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국어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9분의 1인데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40% 정도. 왜냐하면은 수능에서는 이게 9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몇 프로죠? 한 1% 되겠네요. 수능에서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신에서는 거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이게 뭐 평균 내면 한 20% 내지 25% 정도 비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문법이 이게 학생들이 어려운 정도. 이 어려워하는 정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문법이 국어 전체에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은 국어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문법에 자신 있으면 국어 공부 편해요. 제일 어려운 걸 내가 잘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법이 안 되면 계속 이게 3년간 스트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있죠. 지금 고2까지는 문법 스트레스가 1년이면 됐어요. 고1 때까지만. 고2부터 고3까지는 문법을 안 해도 됐습니다.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문법을 안 해도. 고1 때까지만 문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고2, 고3, 이 고3에서 문법을 선택만 하지 않으면은, 그럼 문법은 빠이빠이입니다. 고1만 끝나면. 고1 때는 괴롭죠. 시험 볼 때마다 문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3까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법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문법입니다. 자, 문법을 이제 확실하게 한번 다지자. 이번에야말로 문법을 확실하게 다지자. 고1 때. 중3 여름방학 때. 자, 문법이 있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법은 해도 많이들 배우는데도 문법이 약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2 약한 학생, 중3 쪽 문법 약한 학생,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일반반이라고 합니다. 1등급 반이 아닌 일반반인데 그 일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현수 선생님이 문법 기초반을 공부합니다. 이때 문법 기초반은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체언, 용어, 그다음에 보어, 서술어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어려워지면은 어간, 어미 이런 개념들이 이런 어간, 어미 그러면 이게 뭔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애들이. 어간, 어미.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우리가 용언이라 그러는데 용언은 이제 활용을 해요. 활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간이 뒤에 다양한 의미를 취하는 걸 우리는 활용한다 그래요. 이렇게 활용하는 그걸 우리가 용언이라 그러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먹다, 활용하나? 활용이 뭐라고? 변하지 않는 어간이 뒤에 다양한 의미를 취하는 것.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지만, 먹었어도, 먹어라, 먹자. 이게 이제 동사지. 형용사도 활용해.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뻤지만. 자, 이 기초반은 있고요. 자, 기초반을 통해서는 방금 말한 이런 개념들만 좀 익히고 그리고 저한테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문법 심화반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지고 문법 때문에는 고생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법 수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가지고. 문법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1등급 반 학생들 상대로 심화반을 하는데 요 심화반 한 8강 정도를 듣고 나면은 문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실하게 생길 겁니다. 자, 여기는 문법의 원리를 깨치는 시간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고1 국어. 자, 어머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바로 눈앞에 닥친 고등학교 가면 국어 어렵다는데 중학교 때 국어가 어렵다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때 다들 할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렇게들 국어를 어려워합니다. 자,
그 어려운 고1 국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국어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화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전체적인 건데 여기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바로 1년 선배들부터. 지금 고1부터 완전히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요 바뀐 거는 우리 조금 있다가 김정일 선생님한테 자세히 듣도록 하시고 저는 국어에 관한 얘기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신이 5등급제고 수능이 9등급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고2까지는 둘 다 9등급제였는데 지금은 내신 5등급제, 수능은 9등급제입니다. 자, 내신 5등급제면 이 비율이 이래요. 1등급이 10%, 2등급이 24%, 누적 34%. 그 뒤로는 제가 잘 안 볼게요. 자, 그런데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였습니다. 2등급이 7%, 누적 11%, 3등급이 12%, 누적 23%. 요거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그냥 딱 두 배씩입니다. 자, 여기 1등급 10%와 1, 2등급 합친 누적 11%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2등급이 누적 34%입니다. 요거보다는 40%니까 조금 많지만 거의 겹치죠. 4등급까지가 지금 자, 여기 이 내신 2등급이 수능 그대로 비율을 가면은 4등급까지 나옵니다. 두 배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기 잠깐 그 조사를 좀 해서 적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15개 주요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아 하는 대학. 우리나라 이 대학교가 있죠. 한 200개쯤 됩니다. 와, 저희 정말 놀랄 때가 많았어요. 이런 대학이 있나? 라고, 이런 학교가 있었나? 하는 게 많은데, 그냥 이게 한 15개 정도는, 이름 들으면 바로 알만한 대학입니다. 그게 대개 주요 15개 대학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의학계열, 여기는 우리가 거기 약대라든가 치의대라든가, 요즘은 의학계열에다가 수의대까지 포함시킨다 그럽니다. 그게 한 6,000명쯤 됩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은. 여기 또 중복이 되죠. 서울대 의대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중복 안 되는 인원이 한 3,000명쯤 지방 의대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6,000명 중에 한 3,000명 정도는 여기다가 합칠 수 있고 카이스트가 한 1,100명, 포스텍이 한 320명쯤 됩니다. 합쳐서 1,500명. 요거를 합치니까 거의 5만 명 가까운데 자, 이 5만 명 머릿속에 간단하게 기억합시다. 5만 명인데 지금 수험생이 평균 아직 한 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면은 5만 명?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단순 산술 계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 이제 전과목 1등 맞으면, 1등급 맞으면, 전과목 1등급 맞으면, 요즘은 있죠. 지금 현재 고2까지는 전과목 1등급 맞은 학생이 참 드뭅니다. 흔치 않습니다. 전과목 1등급은 한두 개는 꼭 애들이 어긋나요. 그런데 지금은 전과목 1등급 애들이 요게 10% 중에서 제 생각에 7% 정도는 전과목 1등급 나옵니다. 넓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쉬워요. 이게 4등급 체제, 4%까지 해서는 삐끗하면 이게 1등급에서 미끄러지는데 2등급 나오는데 10%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실수해도 1등급은 나옵니다. 잘하는 학생은. 그러니 이게 이 숫자하고 이 1등급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거의 전과목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전과목 1등급 맞았어.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홍대 같은 게 있지만 그 홍대도 여기 1등급 하는 숫자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 변별력은 점점 낮아집니다. 대학은 있죠. 대학의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 앞으로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의 가장 핵심 목표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 겁니다. 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잘 길러가지고 사회에 내보내가지고 학교의 이름도 높이고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하는 게 대학의 어떤 목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있던 입시 제도 변화가 있고 이런 제도 저런 제도 결국은 성적 좋은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그게 막 100%, 예전에는 그게 100%였는데 지금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결국은 성적 좋은 좋은 학생이 결국 들어갑니다. 그만 머릿속에 담아주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른 거는 있죠. 전부 다 그거 했다고 결정적으로 대학 가는 데 유리하지는 않고 불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지 대학 가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어떤 성적의 다른 변수는 별로 없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게 전체 대략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변화된 입시 제도 중에서 국어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2015년 개정, 2020년 개정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지금 대학 가는 건 28년도, 29년도네 이제. 우리 애가 수능 볼 때는 29년도인데 뭐 2022 개정 언제 개정됐는데? 이 몇 년 뒤인데 여기는 2022년 뭐 7년 전인가?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자녀분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고1부터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지금 중3이니까 이제 두 번째 한 거죠. 자, 2020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게 변화 전과 변화 후만 봅시다. 국어 1학년 때는 이제 국어만 공부합니다. 그게 국어 상하였다가 국어 1, 국어 2였다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학년 때는 국어만 공부합니다. 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게 학교마다 선택이 달라요. 2학년 때는 2학년, 3학년 합쳐가지고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4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변화대에서는 3과목으로 교과서가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이때 언어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쉽게 합니다. 국어 영역은 3개 있다고 기억해 둡시다.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 요거 3개만 기억합시다. 동물면도 쳐놓고. 문학, 독서, 문법. 근데 문학하고 문법은 명료하게 다가오죠. 문학 알아. 그리고 문법 아는데 이 독서는 또 뭐지? 이게 뭐 요즘 나 독서 열심히 안 하는데 독서 좀 열심히 하는데 그 독서인가? 어머님들 하는 독서는 대개 소설 읽는 거죠. 대개 독서는. 애들도 독서 그러면 소설 읽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서는, 그거는 소설은 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독서는 뭐냐면은 설명문과 논설문을 말합니다. 설명문과 논설문.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한테는 아직은 있죠. 비문학 독해라는 말이 더 낯익을 겁니다. 자, 비문학 독해의 공식적인 과목 명칭이 독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말이 좀 익숙해 줍시다. 그래서 국어의 3대 영역은 뭐다? 외우세요. 순서도 이렇게 합시다. 문법, 문학, 독서. 이 순서로 외워주십시오. 자, 국어의 3대 영역은 뭐다? 문법, 문학, 독서. 자, 독서가 옛날에 비문학 독해입니다. 자, 그런데 있죠. 제가 여기서는 딱 2개만 강조를 할게요. 여기 아까 이 문법이 고1 때만 어떻게 버티고 나면 문법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2까지는. 근데 현재 고1부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수능에서 선택이었는데, 그리고 고2, 3 때는 문법을 안 해요. 안 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목 수가, 교과서가 3개로 줄면서 3개 다 공통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이과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수능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수능 필수. 그리고 이 중에서 교과서 공식 이름은 화법과 언어인데, 언어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게 수능 필수입니다. 고2 때, 고3 때, 이것도 교과서에서 내신도 봐야 되고, 수능에서 이것도 봐야 되고, 피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다. 애들한테 한번, 문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처음에는, 우리 애가 처음에는 이제 그 1등급반 들어가기 어려운데 문법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 문법 기초반만 확실하게 다져두고, 어감과 어미가 뭔지 알아?
하고 어간 알죠, 어미 알죠 하고 그 정도만 되면은 동사, 형용사, 동사 사물의 움직임이죠,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의 상태, 그 정도만 하고 저한테로 학생이 이제 그러면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 학생들은 저한테 문법 심화반을 듣게 됩니다. 이 심화반까지 듣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 때문에는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자, 문법 하나는 문법이 필수가 됐다는 거,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는 있죠. 저도 오늘은 자세히 설명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이게 고2 때 이게 진로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 지금 위에 거는 일반 선택 과목 3개입니다. 이 일반 선택 과목 3개가 이게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요거 3개만 나와요. 뭐 문법, 문학, 독서. 요거 3개만 수능에 나와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내신에도 반영되고 수능 필수고. 근데 이쪽 봐보세요. 지금도 국어 있죠. 복잡해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신하고 수능이 다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 이거 해줄까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 성적 안 따라가요. 대학 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교육부 발표로는 진로 선택 과목도 융합 선택 과목도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시험 보고 내신에 반영된대요. 저도 지금 이게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머님들 그래도 여유 있어요. 위에서 한번 1년 앞에서 자꾸 이제 해 가니까 따라만 가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근데 그래도 요거 이제 곧 발표될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 어머님들은 대신에 좀 많이 이게 설명 같은 데 쫓아다니는 게 좋아요. 자, 됐죠? 여기서 자, 한 가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합시다. 문법 피할 방법이 없다. 문법이 내신 그리고 수능 전부 다 필수가 되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이라고 융합 선택이라는 게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이게 반영돼 가지고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는 내신에 반영은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수능 문항이 돼 있죠. 수능 자체가 국어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변화된 거 거의 없어. 그냥 어머님들 요약만 제가 해드릴게요. 뭐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그러는데 요거 복잡하고 지금 현재 수능이 80분에 45문제를 풉니다. 80분에 지금은 대체 뭐가 몇 문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뭐 별로 필요도 없으니까. 여전히 80분에 45문제를 풉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 과목으로 압축됩니다. 뭐라 그랬죠? 문법, 문학, 독서. 문법, 문학, 독서. 이거 안겨두니까 되게 유용하네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고등국어의 3대 의명이 뭐죠? 문법, 문학, 독서. 예. 근데 화법은 있죠. 관심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말하기에 관한 문제인데, 뭐 토론 어떻게 하는가, 연설 어떻게 하는가, 대화 어떻게 하는가, 그 뭐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문제랑 비슷해요. 기 건널 때 무슨 세계 건너야 돼요? 이런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화법은. 그냥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화법 잊어버리시고 여기 문법이 있네요. 문법. 다음에 독서가 있네요. 문학이 있고 작문은 뭐죠? 이 작문은 있죠. 화법과 독서의 중간쯤인데 좀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작문도 독서입니다. 둘이 묶어두세요. 자, 작문은 이제 글쓰기에 관한 건데 결국 이것도 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어려워요. 근데 좀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3개입니다. 이제 아시죠? 뭐하고 뭐? 첫째, 문법. 문법부터. 문법, 문학, 독서. 자, 그런 질문이 있죠. 문법은 있죠. 근데 아까 수능 시험에서는 5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문제 나와요. 지금 변화된 데서는. 근데 결국 5문제입니다. 여기서 화법 중에 한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법 변화된 거 없어요. 지금도 5문제 나오고 이 개정된 뒤에도 5문제 나옵니다. 자, 독서는 있죠. 지금까지 이전에는 독서와 문학이 17문제씩 비중이 같았어요. 그런데 독서보다 문학의 비중이 높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장문의 독서 비슷하다 그랬죠. 지문 나와서 읽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장문 독서 문제가 20문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결론은 딱 3단어만 남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의 3대 영역. 문법, 문학, 독서. 자, 지금까지 좀 이게 했는데 결국 요거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네요. 그 조금 더 넘기기 전에 여기 국어에 4대 영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3대 영역 하다가 문법, 문학, 독서에다가 4번째 어휘 있죠. 어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세요. 어휘. 이 어휘는 문법도 들어가죠. 문학에도 들어가죠. 독서도 들어가죠. 저 바탕이 되는 게 어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하고 다르게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의 4대 영역으로 문법, 문학, 독서 거기다가 그 밑바탕을 이루는 어휘. 어휘를 그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어휘 교육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어휘 교육에. 저희 학원 얘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저희 학원 이미 다니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 학원 그 교재 보신 적 있죠? 절반이 어휘 관련입니다. 자, 거기 파트가 한 6, 7개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제가 구성한 겁니다. 그 중에 4파트인가가 이게 어휘 관련입니다. 첫째, 아예 한자 어를 공부하게 해요. 한자 어. 그 다음에 한자 성어도 공부하게 해요. 매주 공부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한자까지 쓰게 해요. 그 전부 다 테스트해서 보냅니다. 고등학교면은 한자 쓰기는 빼는데 중학생들한테는 쉬운 한자 뭐 합치면 한 500자쯤 될 겁니다. 중1, 2, 3 다 합치면은. 요거라도 좀 우리 알아두자. 한번 써보고 가자. 그냥 쓰기까지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어휘 관련 수업입니다. 아마 국어학원에서 그 한자 쓰기까지 그렇게 하는 곳은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이게 국어 교육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녹아있는 교재입니다. 자, 어휘 하나 동그라미 쳐두셨죠? 자, 여전히 같은 제목입니다. 어려운 고일국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어머님들이 본격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가져야 될 학생 그리고 특히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이거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 어떤 전제냐?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뭐 국어인데 맞아요. 국어와 국어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어려운 정도가 한 10배쯤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근데 어머님들이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뭐 비슷할 것이다. 좀 어려워지겠지만 우리 애도 잘할 거고 지적 성장도 할 거고 그러면 따라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 국어 실력 괜찮을 거야. 지금도 괜찮은데 근거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애 특별히 공부 안 시켰는데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그런데 중학교 내신 성적 90점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지고 이번에 이게 특히 예비 고일 때 열심히 하고 고일 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국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게 크나큰 맹점입니다. 이게 크나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있죠. 90점 이상 이 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90점 이상. 저희 학원에 지금 3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90점 넘는 학생들이 한 70%쯤 나옵니다. 70%면 아까 그 등급 몇 등급이었죠? 9등급제에서 70%, 그게 70%면은 그게 한 7, 8등급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휘문중학교들을 한 6, 7명 팀을 6명 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이 남아서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한 반에 몇 명이냐? 와, 놀랐어요. 35명이래요. 지금
고독중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몇 명이죠? 30명. 맹일중은 몇 명이죠? 비슷하겠죠? 30명도 꽤 많네요. 이 지역이 이게 이 학령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치동은 35명이래요. 휘문중학교가. 한 반에. 35명인데, 그래서 제가, 야, 너네 그 중에서 35명 이번에 국어 시험 봐가지고, 거기 90점 이상 몇 명이냐? 28명이래요. 계산해보니까 80%가 나옵니다. 80% 학생들이 지금 사실 말하면 80%에 들어갈 애도 지금 90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애 괜찮네. 이런 생각을 그 부모님 하고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우리 이제 국어는 1등급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아쉬우면 2등급 맞아야지. 그게 지금은 내신 조금 약해졌는데 저는 이제 멘붕이 생깁니다.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3등급은 보통이고 4등급, 5등급 나오니까 이게 멘붕이 되죠. 입시 입시를 뭔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1등급 목표에서 아쉬운 대로 2등급은 아쉬워하긴 그럭저럭 한다 그랬는데 이게 5등급 나와버리면 뭘 계획을 세워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학생도 엄마도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은 아까 비율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더 절망적이 됩니다. 까딱해가지고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 된다면. 근데 아까 2등급이 누적 34%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동네만 해도 지금 70%가 90점 이상이 나오는데 그럼 몇 등급이죠, 그게? 5등급 체제에서? 네. 최소한도 이게 제일 마지막 학생은 4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재 중3 학생 그리고 부모님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학교 때 내신생은 빨리 읽는 게 좋습니다. 빨리. 현재 몇 점이든 볼 때마다 100점 맞더라도 그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뭘 하느냐.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진단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저희 진단고사는 상당히 이제 평가의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요게 20년간 요게 누적된 어떤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고사를 보면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자녀의 어떤 국어 능력을 비록 한 번이지만 거의 90%의 확률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분석표, 여기 저희 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1등급 반은 반드시, 일반 반도 대부분은 이 진단고사를 이미 보고 들어왔습니다. 시기마다 다르게 봅니다. 다른 진단고사를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진단고사를 보고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진단고사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반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고사를 보면은 그 분석표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잘 몰랐던, 어머님도 잘 몰랐던 우리 학생이 예상보다 이건 잘하네. 와, 이렇게 약했어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어머님들 있죠. 혹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단고사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서 보기만 하십시오. 절대로 뭐 협박하고 하지 말고. 저는 있죠. 저도 처음에는 애들한테 이게 저희 문제들이 진단고사 좀 어려운 편입니다. 좀 어려운 편인데 이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애들이 준비가 덜 돼서 아직 그런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어렵습니다.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있죠. 야, 이거 애들한테 좌절감 주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제 경험이 뭐냐면 이 진단고사를 딱 보고 나면 있죠. 우리가 70점이 1등급반 기준이고 꼭 국어 괜찮다는데 70점 넘은 학생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근데 자신감을 가져도 큰 소리는 못 쳐요. 이게 90점 이상 맞던 애가 이게 80점도 아니고 겨우 70점 맞거든. 72점, 74점 맞으니까 이게 뭐 잘했다 그러긴 하는데 이게 국어 생각보다 어렵네 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있죠. 60점대가 많고 50점도 나오고 하는데 그 학생들도 애가 갑자기 이게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때부터 숙연해져요. 얼굴에 비장감이 돌아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국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99% 긍정적인 효과만 발생합니다. 저는 이게 진단고사를 봐가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애들 진단고사를 한번 보게만 해 주십시오.
뭐 편하게 볼 수 있게 제 요거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고1 국어, 고등국어 정말 어렵습니다. 원하는 성적 따기는 더 어렵겠죠. 대체 어려운 이유가 뭔가?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저는 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게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다르게 행동해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애들 고등학교 오면은 학원 다녀야 돼요. 국어학원. 그러면 그럴 겁니다. 뭐 다니게 말리진 않겠지만 별로 필요 없다고 시험에도 도움 안 된다고 이럴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정작 자신의 시험 문제 내기는 이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지고 이런 게 분명히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지문에 시를 내요. 밑줄을 그어놔요. 이 시를 보고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부분을 보면은 어떤 밑줄을 친 부분과 비슷한 정선은 하면서 그 밑에 뭐냐면은 이게 고시조 2개, 현대시 한 3편 정도를 처음 보는 시들 쫙 나열해놔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선배? 조카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아니, 여기는 딱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따로 문학 공부를 안 해도 현대시 같은 게 저절로 읽으면 이해하고 시조 그냥 읽으면 이해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 내도 애들이 그냥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냥 이해할 줄로. 근데 그게 되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3, 이제 고3을 한 5년 담당하면 있죠.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고, 선생님보다 고생하셨으니까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해서 고1로 보내줘요. 그럼 고1로 오잖아요. 고1로 왔으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5년간 고3 담당하다가 고1로 왔으니까, 얘들은 이게 2-3달까지 이게 중학생들이지. 그래서 좀 이게 내가 쓰는 어휘도 좀 쉽게 써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선생님이 쓰는 어휘는 고3하고 똑같아요. 다만 교과서 내용만 다를 뿐이지 어휘는 똑같고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가 똑같아요. 고1, 고등학생 되면 고1, 고2, 고3이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똑같이 대우해요. 근데 사실 2달 전까지 얘네들 중3이었거든요. 이 어휘력을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 어휘력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요. 문학작품에다가 기본 배경 지지다가 문학작품도 참 종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 고등학교 교과는 문법 지식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약합니다. 어머님들 있죠.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우리의 문법이 대체 어느 기초 기본에 놓였을까 하고 궁금하면은 중3인데 어디서 문법도 배웠을 겁니다. 많이들 학원에서 여기서 저기서 학교에서도 배워요.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관형사와 관형어 따라해보세요. 관형사, 관형어. 자, 학생한테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 철수야, 네 관형사와 관형어가 확실하게 구별되니? 애가 만약에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걔는 문법의 기초 기본이 탄탄한 애입니다. 꼭 적어두세요. 뭘 물어보라고 한번. 관형사와 관형어가 확실하게 구별되느냐. 관형사와 관형어 거의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엄마 내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못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관형사와 관형어. 근데 어머님 물어보고 좀 애 대답이 좀 찝찝하면은 저랑 한번 통화시켜 주십시오. 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있죠. 또 고등학교 어려운 게 최근 들어서 내신 문제 스타일이 이게 수능식으로 변화됐습니다. 문제가 길어요. 사고력을 한다고 막 지문에다가 보기가 나오고 그리고 1, 2, 3, 4분이 또 길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평가입니다. 자, 어려운 고1 국어. 그러면 지금 여름방학 때, 중3 여름방학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진단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현재 실력을 올바로 파악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래가지고 아직 저희하고 한글국어 안 다니는데 괜찮습니다. 또 시험 보고 나도 한글국어 꼭 다녀야 될 의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도움될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자료로 뭐 좀 이게 빅데이터 자료가 생겨서 좋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 문법만은 기초와 기본을 잘 닦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게 문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문법은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방학 때 클리닉을 합니다. 무료 클리닉으로 운영하는 게 문법입니다. 정규 수업은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정규 수업에서는 그대로 또 진행됩니다. 정규 수업이 기본이고 이번에 문법만은 좀 더 확실하게 하자고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나섰습니다. 자, 고등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기 국어를 이제 공부하는, 자, 우선 보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거기 고등학교 국어수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첫째는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대책이 없는데, 근데 지금 있죠.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하고 의욕을 가지는 가장 이 좋은 시기가 이게 지금 예비 고1 때입니다. 이때 예비 고1 때는 한 거의 90% 학생이 한번 해보자 하라고 도전 의욕을 가져요. 이때 잘 도전시켜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고3 되면 있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좌절감이 너무 커가지고 기초 기본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이 의욕들이 많이 꺾인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중3 여름방학 때 이때 여름방학하고 지금 앞으로 8개월 이때는 모든 학생들이 한번 의욕을 가집니다. 이때 잘 보내면은 그리고 수학은 제가 모르겠는데 국어는 있죠. 8개월만 잘 보내도 국어 기초 충분하게 닦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어렵지 않게 따라가요. 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혹시 있죠. 의지가 조금 애가 약하다 그러거든. 예, 저한테 저랑 한번 개인 상담을 좀 신청하세요. 이거 제가 시간상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특수한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학가 갔습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싫어하고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개월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제가 따로 혼자 살다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다가, 신기하게도 20살이 될 때 갑자기 사람이 공부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자. 그래서 대학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제 모든 과목 실력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등급제가 없었는데 등급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9등급입니다. 전 과목 다. 어머님들 혹시 궁금하면 있죠. 언제 한번 저랑 한번 두세 분이 한번 저랑 상담해가지고 한번 9등급인가 한번 확인시켜달라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 고기가 늘 겁니다. 9등급 맞네요. 전 과목.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대학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먼저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되잖아요. 검정고시 보고 1년 뒤에 검정고시를 제가 통과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제 실력이 평균 한 5등급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전 과목 1등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9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다 올려본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그걸로.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서 이게 나는 안 돼 하는 학생이 있으면 혹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제 만나가지고 피해는 없겠죠. 근데 저게 9등급도 가능해? 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애가 지면 너무 의욕이 없다 그러면 한번 한결생하고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하라고 하면 제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훈계적으로 말 안 합니다. 자,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고 자, 학생이 의욕이 있으면은 그러면 올바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요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머님들 읽고 오늘은 넘어가십시다. 자, 거기 좋은 커리큘럼과 이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저희 학원이 한글국어 학원이 지금 25년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들이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그 중학교 교재 전부 다 제 손을 거친 겁니다.
제 아이디어, 제 생각, 제 국어에 대한 신념 이런 게 거쳐 있는 게 중학교고 그게 중1부터 고3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꽤 믿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 반복이죠. 국어의 4대 영역, 문법, 문학, 독서, 그리고 그거를 밑바탕하는 게 어휘력입니다. 자, 한글 국어의 예비 고1 로드맵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요거 조금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는 요 반이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 그 수능 1등급 반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1등급 반과 일반 반 중3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등급 반과 일반 반인데 1등급 반은 이한별 선생님이 담당하고 그리고 임현주 선생님이 담당하는데 저희 학원의 중등부는 이한별 선생님과 이일찬 선생님이 중심입니다. 임현주 선생님은 딱 한 반 담당해요. 이거는 고등부 전임인데 여기 중3 1등급 반만 한 반 담당합니다. 그래서 1등급 반이 두 반입니다. 그리고 이일찬 선생님하고 이한별 선생님이 일반 반을 담당해가지고 이게 현재까지 한글국어 중3 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1등급 하나 새로 시작하는 반을 새로 만드는데 이름이 수능 1등급 반입니다. 참 이름 정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도 최종적으로 수능 1등급 반 했는데 대체 이거하고 차이는 뭔데? 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9, 10월 달에. 요 지금 기존 반은 이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2학기 때. 쉬지 않고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여기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안 합니다. 그대로 요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어나가가지고, 자, 그리고 시험 때는 한 2주 정도 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신 안 하는 이름도 이상하게 무내신 반입니다. 요 새롭게 두 반을 만들었는데 요 두 반은 내신 안 하고 여기서 또 바로 이제 그 이 고등부 이제 문학, 독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하고 그게 9, 10월까지 요게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은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과정이 좀 달라요. 여기는 연속된 4개월 코스고 여기는 여름방학 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이 중3 마무리 짓고 그리고 2학기 내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예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나는 중학교 내신 필요 없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중학교 내신 뭐 그때 가서 뭐 하면 되지 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 해가지고 반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독서 문학 이런 내신은 일반 이론을 합니다. 자, 요거 4개월 하고, 그 다음에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요 반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반이 여기는 1등급 반 되고 재편성해가지고 일반 반이 되는데, 요 때는 있죠. 전체가 이제 중등부 쌤은 빠집니다. 고등부 쌤이 전부 다 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 반은 고등부 쌤들이 담당합니다. 여기 되면은 다 11월 달에는 다 하는데, 11월 전에 10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예비고일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 괜찮죠? 자, 예비고일 국어 무료 진단고사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게 그냥 미리 딱 정해놨습니다. 요거 몇 점 이상이면은 국어 어때 하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요거 혹시 지금 이게 국어 실력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할 때, 아니요. 요거 모의고사 봐가지고, 진단고사 봐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50점, 심한 경우는 45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남은 8개월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1등급도 목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기 힘든데, 국어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말이고 언어 정도는 애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기 시간표에 보면은 거기 이제 기존 1등급 반 두 반이 있고 일반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맨 밑에 수능 1등급 반이라고 있죠. 요 수능 1등급 반은 아예 교재 자체가 다릅니다. 4개월 코스 10월 말까지 4개월 코스로 고등학교에 필요한 어떤 이론, 문학 이론, 독서 이론,
같은 거를 한 번 미리 예습을 할 계획입니다. 자, 중2, 중1 같은 경우도 한번 시간표는 봐주시고요. 다음에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 클리닉 시간표가 있죠. 거기 위쪽이 중등부 클리닉입니다. 자, 그래서 중등부 문법 클리닉에 기초반 3반이 있고 그리고 심화반 3반이 있는데 시간표는 거기 확정됐으니까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요거는 있죠.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며칠이죠?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딱 일주일 뒤에 시작합니다. 화요일이 첫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